처녀에게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아이고, 참,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네, 이예종 TV의 오늘 강의 주제는 서양 철학과 로고스, 로고스의 두 얼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를 중심으로 서양 철학의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로고스는 초기에 말씀, 언어, 논변, 논리, 이런 의미였는데 점차 이성, 계산, 또 법칙, 진리, 이러한 심중한 형이사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로고스의 이 사유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교양으로서 서양 철학을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귀한 차가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철학, 생애 목표를 우리 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해요. 이 내용은 차차 더 해 나가기로 하고 서양 철학과 로고스라고 하는 주제가 끝나면은 동양 철학과 로고스 내지는 동양 철학과 리 이런 주제로 또 몇 차례 함께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현대 이론 물리학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러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형이사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흥미롭게 구성해 볼까 해요. 어떠한 시뮬레이션 우주론, 다중우주, 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내용까지 결부시켜서 마련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지금 좀 딱딱하지만 관심 갖고 쭉 시청해 나가시면 유익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데거의 언어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특히 이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언어와 존재의 문제, 이 내용을 좀 깊이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입문할 때 우리는 하이데거가 구사하는 어휘인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미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 하이데거의 표현에 의하자면은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좀 어렵게 느껴져도요. 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책상, 연필, 스마트폰, 컴퓨터, 김철수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러한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상, 이것을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해서 사물,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입문하신 분들 위해서 용이한 어, 그 유사어를 찾는다면 뭐 사물 정도가 되겠어요. 음,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있게 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사물이 갖지 못하는 존재의 가치, 아름다움, 거룩함, 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있음 그 자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망라하고 있는 통틀어서 하나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존재자 사이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음? 있음 그 자체가 스마트폰, 연필, 컴퓨터 그 사이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 독일어로 딩, 어? 영어로는 thing일 수가 없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thing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ing이 아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nothing, 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를 그래서.
사물이 아닌 거로 무, 독일어로 das nicht. 예. 전 존재자를 이루게 하고 가능케 하지만 존재자가 아닌 것. 오히려 존재하는 것들을 망라하는 거대한 하나일 수 있고요. 또 전체성, 또 배후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내야 될, 응? 우리가 감추어진 그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 성스러움을 마주해야 할 어떠한 에, 비물질적인 그것, 그 존재입니다, 존재. 지금 뭐 이해 당장 안 돼도요, 뭐 조곤조곤 말씀드리면은 알아갈 수 있을까 하네요. 자, 하이데거 철학하면은 흔히 드는 이야기, 인문학을 우리가 접할 때 많은 논자들이 하이데거의 명언으로서 이 한마디를 에, 뭐 인용하기도 하고 의미도 모르면서 이렇게 뭐 인용하기도 하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예,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존재, 있음, 있음이면서 das nicht, nothing. 음, 존재의 거룩함, 성스러움, 존재의 어떤 놀라움. 음? 이것이 어디에 깃들여 있느냐? 언어에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언어에, 언어에 존재가 있다. 네, 그들의 거처에 인간이 산다. 이 그들은 그들은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 그들의 거처에 사는데 이 거처는 바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응? 또 사유가와 시인은 그 거처에 그 숙소에 그 집의 파수꾼이다. 특별히 하이데거 같은 사유하는 자, 응? 존재를 발견하고 존재를 전달하고 존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사유가 내지는 시인은 응? 인간의 거처, 즉 언어라고 하는 그 집의 파수꾼이다. 네. 대개 뭐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뭐 돈 벌고 낳고 뭐 싸고 놀고 취하고 뭐 개워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존재가 올 수는 없잖아요. 응? 그냥 돈만 추구하고 이윤만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를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유가와 시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 또 일상성, 계절의 변화, 자연, 자연 만물 이런 것 속에서 존재의 거룩함을, 존재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찬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컬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원래 뭡니까? 남들이 다 잠잘 때, 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취해서 놀고 마시고 취해서 쿨쿨 잠들었을 때, 그래도 그들만은 각성해서 경성해서 파수대를 지키면서 음?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촉을 올려서 밤새 깨어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유가와 시는 존재의 집을 지키는 곧 언어를 지키는 음? 파수꾼이다. 그래서 그들의 깨어 있음, 하이데거 같은 사유가나 어? 시인들의 깨어 있음은 음? 존재의 계시의 성취이다. 존재의 계시의 성취이다. 존재가 탁 드러나 나가게끔 하는 일에 있어서 성취의 사건이 된다. 예. 단, insofern, 예, 뭐뭐 한에 있어서 그들의 언명을 통하여, 예, 작은, 예, 언명, 지칭하는 것, 말하는 것, 그들의 언명을 통해서 존재를 언어로 가져오고 언어 속에 그것, 즉 존재를 보존하는 한, 예, 사유가와 시인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 사유가와 시인들의 언명, 말함을 통해 지칭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 그것 존재를 언어로 가져오고 언어 속에 존재를 보존하는 한에 있어서 예, 사유가와 시인에 깨어 있으면 존재의 계시의 성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알듯 말듯 해도요. 사실 많은 철학적 그 사유의 내용들을 풀이하면은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일상성에 매몰되고 그냥 돈이나 벌고 뭐 출세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내가 이 우주 안에 있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또 많은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깃들여져 있는 저 꽃은 왜 저기 있을까? 저 강물은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흐르고 있을까? 이 계절의 변화는 얼마나 놀라울까라고 각성하고 시짓고 싶어하고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마음 바탕에 들어오는 존재에 드러난 타른페. 이걸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변해서 하이데거는 사유가와 시인을 꼽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드렸죠? 예를 들었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이데거의 말을 빌자면은 작은, 작게, 엄명하기 전에는 엄명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저 들판에 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어떤 의미라고 어떠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음? 익명의 흔들림 뭐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에, 어떠한 우리가 존재론적 물음을 가지고서 응시를 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저 꽃이 저기에 있음에 감동을 하고 그리하여서 그 꽃에 어떠한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지칭하거나 형용을 해주거나 말을 건넬 때는 그 의미 없는 익명의 몸짓은 나에게 와서 소중한 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이데거의 철학을 김춘수의 꽃을 빌어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물의 고유한 존재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 언어는 실제 세계에 대한 반영이면서 언어의 기능 중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죠.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도 있고 크게 두 가지 기능은 그건데 그래요. 실제 세계에 대한 반영이에요. 저기 동산 위에 달이 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한편 실제 세계에 관한 인간의 사유를 결정해요. 이거는 자크 락강이라든지 프로이트의 담론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자세히 알지만 이미 우리는 언어로 촘촘히 짜여져 있는 그 세계로 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언어가 짜여 놓아 있는 그 언어의 고유한 법칙과 그 통념, 그 질서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세계에 관한 인간의 사유를 결정합니다. 예.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에게 있어서 이 컬러, 예, 이 색은요, 세 가지 색밖에 없답니다. 세 가지 색. 그럼 세 가지 색으로 그 모든 사물들, 꽃, 뭐 나무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색에 대한 어휘에 국한돼 버리죠. 우리는 뭐 이 눈에 대해서 뭐 쌀이 눈, 한방 눈 뭐 이렇게 이런 눈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 있지만 에스키모에게는 또 눈에 대한 늘 눈을 접하고 사는 늘 눈 가운데 사는 에스키모인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대한 어휘가 우리보다 몇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어는 인간의 사유나 삶의 방식까지도 결정해요. 또 하이데거의 철학에 의거하면은 말이 없으면은 존재의 고유성도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존재를 사유할 때 이 언어를 통하여서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를 사유할 때도 음? 서양식의 사유가 다르고 동양식의 사유가 다르죠. 예. 또 현대인의 사유가 다르고 과거의 과거의 언어를 가지고 그때의 언어로 기술하는 그 사유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이데거가 슈테펀 게오크 게오게 슈테픈 게오게 애시 다스 보트의 마지막 시행을 인용한 적이 있죠. 말이 부서진 곳에는 사물도 있지 않으리. 예, 그렇죠. 어, 이것도 좀 풀이하자면 상당히 이제 상당히 좀 멀리 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얘기한 거랑 연이어서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음, 그 말이 없으면 우리가 사유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도 있어요. 음, 특히 추상어가 그렇죠. 추상어, 추상어, 관념어, 개념어 같은 그 개념어가 쓸 때 그 개념어를 통하여 뭐 사랑이든 평화든 뭐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뭐 이런 이제 개념어가 쓰면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시스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 내용, 또 사회, 또 인류의 어떤 현실, 현상 이런 것들을 더 사회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개념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어떤 생각의 사유의 진전을 할 수가 없죠. 예. 뭐 그리고 어 뭐 원시인들이 뭐 들판에 나가서 어떤 언어를 하나하나 갖추지 않았다면은 들판에서 나부끼는 나뭇잎, 음? 갈대, 꽃, 불어오는 바람,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구름을 보고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칭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그 언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음. 우리는 이제 분화되어서 아 저건 구름이다. 저거는 하늘이다. 저건 나무다. 저거는 꽃이다. 저거는 갈대다. 전 돌이다. 저거는 시냇물이다. 이렇게 사물에 대한 그 언어를 붙여서 이름 붙여서 우리가 손쉽게 사유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원시인들의 사고방식, 원시인들이 그러한 언어를 갖추지 않은 사물에 대한 명칭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하는 것도 상당한 신비로움으로 올 거예요, 아마. 예. 논자에 따라서는 그게 더 맞는 거다. 예.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불교 인식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인간이 쪼개서 아 저거는 나무다. 나무도 저 개나리다. 저건 소나무다. 저거는 참나무다. 예? 저거는 민들레다. 저건 숙부쟁이다. 저건 튤립이다. 이렇게 쪼개놔 갖고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거대한 하나, 있음으로써의 하나, 우리가 마주하는 거룩한 하나로서의 존재, 이거를 놓치게끔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부서진 곳에서는 사물도 있지 않으리. Kein Ding sei, wo das Wort gebricht. 이 말이 와 이게 진짜 양면 칼날의 양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대상화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밀한 사실을 전달하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유에 사유의 말이 제한하는 사유에 갇힐 수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동양적인 시간, 뭐 선불교라든지 노정사상에 의하자면은 차라리 말을 부숴버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말을 부시고 네가 지정한 인간이 사적으로 인간이 분별심을 가지고서 지정한 그 사물들을 다 와해해버려라. 오히려 동양적 사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하는 그 자세에서 사물들이 언어에 갇혀서 숨을 못 쉴 수도 있습니다. 음? 난 이건 아닌데 왜 넌 날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한계를 지으냐? 어? 사물들은 또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막 몸부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말의 양면. 네. 슈테판 기억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이데거가 존중하는 언어, 말의 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죠. 말씀, 말을 쓰는 것,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말을 쓰는 것, 언명. 이것은 사이건, 가리키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어, 드러나게 하다. 에어샤인, 러슨. 드러나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자 안에서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네, 이제 하이데거는 결국 서양의 사유가이기 때문에 언어를 좀 잘 써보자. 언어의 순기능을 좀 우리가 회복해보자. 로고스의 아름다운 측면을 우리가 회복해보자. 다시 말해서 신적인 로고스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뭐 선불교라든지 이제 노정사상이라든지 이게 동양적 사유 이런 쪽에서는 그 필요 없다. 직지인식 그냥 마음이 가르쳐서 그냥 사물을 딱 파악하는 거. 어? 헛소리 현상학과 비슷하죠. 딱 그냥 순수시 그냥 현상으로 들어가고 그냥 본질을 딱 습득해버리는 거. 그게 낫지. 뭐 말을 자꾸 쓰려고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이데거는 어쨌건 이런 측면에서 서양적 사유가로서의 그 이제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재자 안에서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그 언어의 순기능을 회복하자. 이것이 하이데거가 복원하고자 하는 시원적이고 신적인 로고스의 의의예요. 여러분 가수 홍순관 씨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홍순관 씨. 제가 설명란에 혹은 뭐 답글란에 제가 요분 노래를 링크를 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나처럼 사는 건이라고 한 노래가 우리의 정서와 정신에 얼마나 신선한 존재의 바람을 불어다 주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손순관님의 나처럼 사는 건의 가사인데 하이데거가 존중하는 이 언명, 좀 이런 데에 참고가 될 만합니다.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그 흔한 꽃과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네. 이 홍순관 씨는 이러한 노랫말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나는 그 독특한 체험, 응? 존재의 탈은폐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언명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은 몇 배가 되지만 말입니다. 이성과 로고스의 유착 문제. 로고스가 로마의 이성, 라시오로 통된 이래 그것은 계산적 고려, 메크농, 사물적 근거, 그룬트로 이해되게 됩니다. 예. 본래 로고스는
하이데거에 의하면은 어떤 시원적이고 성스러운 신적인 로고스의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보다 중요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로고스가 이제 이성의 의미로 둔갑을 하게 되죠.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산하는 것, 분석하는 것, 따지는 것, 우열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고 높고 낮음을 가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리고 이렇게 불교적 용어로 보면은 분별심, 예, 분별심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성의 작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제 계산적 고려나 사물적 근거, 사물적 근거는 뭐냐면은 이 하이데거가 정말로 반성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물을 보면은 어떤 우리가 민들레를 보면은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어떤 종의 어떤 류고 어떤 이게 뭐 토종 민들레냐 아니면 이게 외래종이냐 또 이거를 또 다려 먹으면은 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뭐 이래 이것 따지고 있는 거 과학적 관심, 자연과학적 관심사로 그냥 따지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러한 것에 저희는 사실 근대의 그 이성주의의 혁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예, 차라리 정근대적인 어떤 신화의 시대, 어떤 고대의 시원적 시대는 민들레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 원시인들은 고대인들은 노랫말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고 신화 비슷한 사유를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시 비슷한 말을 지어내고 싶어 했는데 근대의 이성주의 시대로 이입함에 있어서 한떨기 민들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뭐냐? 이 어떤 계통에 있는 거냐?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효용이 있을까? 어? 이게 자꾸 밭에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나는데 이걸 어떻게 근절시킬 수가 있느냐? 어떤 농약을 뿌려갖고 이걸 없앨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물의 존재자의 근거를 따져 묻는 것. 이게 형이상학적인 근거일 수도 있고, 어떤 인과에 의해서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야. 어? 뭐 이렇게 따져 묻는 것, 과학적인 관심사로 따져 묻는 것. 그래서 로고스는 그룬트, 어떤 그런 사물적 근거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근대 일의 이성은 어떤 것이 존재자로서 현상하는 방식, 응? 예, 특별히 근대적 인간이 관심하는, 응? 관심하는 그것을 백과사전식으로, 응? 혹은 생물학적 그 교범 안에, 생물학적 그 논문 안에 딱 정립시켜서 포착해서 정립시켜서 딱 집어넣을 만한 그런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식의 방식. 표상되어 주문되고 취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리. 즉 충분한 근거의 송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대 일의 이성은 마주하는 존재자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음? 표상되어 주문되고 취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식의 그 어떤 인식, 인지 이것을 더 중시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른바 계산적인 사유, 정밀한 사유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계산적 사유, 정밀한 사유. 존재자의 물적 조건에 관심을 두어서 그 근거, 질서, 외적 관계를 주로 따져 묻거나 존재자성을 개량하여 지식으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의도죠. 뭐 근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사유 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심지어 배우자를 얻어서 사는 문제도 다 이렇게 계산적 사유와 정밀한 사유에 의거하죠. 예? 뭐 특정 업체를 제가 뭐 지칭하지 않겠지만 뭐 선남 선녀들 혼기에 들어있는 처녀총각들을 매칭해 갖고 결혼시켜주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뭐 계산적 사유로 정밀한 사유로
저 신랑의 연봉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이런 거 다 따져갖고,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하는, 이게 참, 아이고, 참,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음. 그래서 이게 존재자의 물적인 조건, 응? 관심을 두어서 그 근거, 질서, 외적 관계를 주로 따져묻고 존재성을 계량하여 지식으로 만들어 장악하는 의도가 있고요. 하이데거는 그러한 사유 방식이 기술적이고 표상적인 사유에 머물 뿐, 정작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신랑감이 저기 뭐 충청도 스산 농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소 키우면서 밤맬 수도 있어요. 음? 서울 강남에 사는 어떤 처녀에게 있어서 그 처녀를 정말 주게 할 수 있는 그 처녀의 존재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둘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총각이 저 지방에 농촌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까? 어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예? 그렇죠. 하이데거는 그딴 식으로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어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성적 잣대로 계산적 사유로 대하하고 접근하고 또 포착하고 장악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공동체가 공동체에 대하여 그따위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유하는 것, 계산적 사유, 정밀한 사유로 가는 것은 존재자를 자기 앞에 몰아세움이고 포착함이고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성적, 계산적 로고스에 관한 비판점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인용해드렸던 데리다나 호르크하이머나 뭐 누구 있었죠? 예, 하이데거나 이런 모든 분들이 서로 간에 동원하는 말, 어휘만 다를 뿐 비슷한 그 시각에서 이런 이성주의의 한계, 특히 도구적 이성, 계상적 사유 이런 것들을 혹독하게 비판해 나가는 겁니다. 세계와 사물과 인간의 가치를 계량하지 말자, 등급화하지 말자, 도구화하지 말자, 상품화하지 말자. 이러한 반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